비료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아주 기초적인 것만 말씀드릴 거예요. 사실은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곽태영입니다. 저는 이 반이페렌이라는 네덜란드 회사에서 아시아 담당을 맡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미 익히듯 잘 아시겠지만 비료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아주 기초적인 것만 말씀드릴 거예요. 사실은 깻잎 재배라든지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실 테니까 그런 부분들은 또 다른 더 전문적인 분들한테도 말씀 들으시도록 하고, 오늘은 이제 비료에 대한 얘기를 드릴 건데,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자료는 이게 국내 자료가 아닙니다. 제가 네덜란드에서 받아서 이스라엘에서 또 받아서 만들어 가지고 동남아 농부들한테 같이 교육하는 자료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중에 돌고 있는 자료가 아니니까 또 이렇게 어렵게 뵀는데 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앞자리에서 좀 더 경청해 주시면 좋겠고요. 보통 이제 농약이나 종자 설명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비료 설명을 듣기는 조금 어려우셨을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비료는 식물한테는 뭐죠? 사람으로 치면 밥이죠. 그럼 밥그릇은 뭐죠? 토양이죠. 토양. 밥그릇이 토양인데 근데 깨져가지고 줄줄 새는 토양이야. 그래서 내 토양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결국은 물을 주는 방법이 바뀌어요. 왜냐면은 이런 모래 토양 같은 경우는 같은 양의 물을 주더라도 폭은 좁고 깊이는 깊게 내려가죠. 그죠? 그 다음에 점질토의 경우에는 깊이는 얕은데 폭이 많이 퍼져요. 이런 특성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뿌리도 요따구로도 자라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그래서 어쩌라는 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내가 물 주는 방법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토양이 사질토, 지금 깻잎 양액 때문에 모이셨지만 혹시 고추도 재배하시고 조그만하게 상추도 재배하시고 한다면, 그러면 물을 주실 때 내 토양이 어떠냐에 따라서 사질토의 경우에는 물을 조금씩 자주 주는 게 좋은 거고요. 점질토의 경우에는 조금 넉넉하게 주시는 간격을 넓게 주는 거죠. 그래서 비료 줄 때 비료를 이렇게 판매를 하고 나면 항상 제일 많이 들어오는 질문이 뭐냐면 몇 배로 희석해야 돼요? 자꾸 물어봐요. 몇 배로 희석하는 게 왜 중요하죠? 우리 여기 지금 15분 정도 모여 계신데 우리 15분 모여 계신 분들 중에서 점심을 시켜요. 점심을 시키는데 죽을 시키느냐 밥을 시키느냐 그게 중요하나요? 제일 먼저 중요한 건 뭐죠? 15그릇이 와야지. 그죠? 밥 15그릇이 오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비료를 줄 때 비료의 식이량을 계산하는 것은 반드시 한 주에, 그러니까 한 나무가 얼마를 먹기 때문에 걔한테 얼마를 줘야 된다. 이걸 먼저 계산하시고, 그런데 내 토양이 어떤 특성이 있으니 내 토양에는 물을 일주일에 한 번만 주면 돼. 그럼 그거를 일주일로 나눠서 한 달이면 4번으로 나눠가지고 주면 되는 거고, 그게 아니고 내 토양은 점질토라서 조금 더 떨어져도 돼. 그럼 그만큼 나눠서 주면 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근데 몇 배를 희석해서 쓰느냐, 그거는 그다지 중요한 개념이 아니다. 자, pH가 왜 중요합니까? 왜 높으면 안 되고 낮으면 안 될까요? 그렇죠. 양분 흡수죠. 이 표를 보신 기억은 나시죠? 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어로 써 있어도 대단히 죄송하긴 한데 이쪽에 써 있는 거는 받아 적으실 분들은 적으셔도 되고, 아니면 어차피 2번 다시 안 보실 교재니까 그냥 여기만 보세요. 철, 망간, 아연, 이런 애들은 미량 요소죠. 미량 요소. 아주 조금만 들어가는 거. 사람으로 치면 비타민. 그러니까 그 조금 없으면 안 되는데 그 조금 때문에 문제가 생겨. 많은 양은 필요가 없는데, 이런 미량 요소들이 이쪽에 포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칼륨, 칼슘, 이런 몰리브덴, 이런 양분들이 이쪽에 포진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pH, 그러니까 산도잖아요. 산도가 낮다. 산성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산성인 경우에는 얘네들이 더 많이
그러니까 더 많이 유용화돼요. 그러다 보면 얘네들이 토양의 경우에는 더 많이 녹아나오게 되고, 더 많이 녹아나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더 많이 씻겨 내려갈 수가 있어요. 또 더 많이 녹아나왔는데 씻겨 내려가지가 않게 되면은 독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 거고요. 이건 또 반대의 경우고, 칼슘이나 몰리브덴이나 이런 성분들은 pH가 높은 경우에 그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모든 양분들이 필요로 하는 양만큼 제일 잘 먹을 수 있는 범위가 어디냐 봤더니 뭐 보통 5.5에서 6.5, 좀 더 좁게 잡으면은 6.0에서 6.5더라. 그래서 이 정도로 맞추는 게 좋습니다 라고 얘기는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양액 하시는 분들은 A통 있고 B통 있고 산통 있죠. 그죠? 질산 열심히 넣으세요. 산통에다가. 그런 사람이 그쵸. 당연합니다. 왜? 뭐 하는지 잘 모르겠거든. 그죠? 질산 넣어도. 근데 질산을 넣었을 때의 중요한 점은 뭐냐면은 얘네들이 올라갔을 때 그걸 잡아주는 역할들을 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렇게 낮춰주기 때문에, 그래서 웬만하면 질산은 꾸준히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잡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이 균형이 깨지기 때문에 내가 비료를 10,000원어치를 넣더라도 최소한 8,000원은 먹었으면 좋겠는데 3,000원어치밖에 못 먹는 것이요. 네, 질문. 저 같은 경우에는 질산을 쓰면 5.5 이하로 떨어져요. 그거는 pH 메타를 칼리브레이션 하셔야 돼요. 교정을 보셔야 돼요. 아니 저기 온수가 네, 6.3이에요. 네, pH가. 네. 그걸 쓰면은 더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그게 어차피 그 시스템 자체가 질산이 그냥 주구장창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나가는 이 양에 나가는 액의 pH를 보면서 자동으로 조절해야 되거든요. 예, 자동으로 조절되는데도 예. 내중에 그 폐수를 재면은 그렇게 예. 떨어져 버려요. 아, 그거 퇴수는 조금 다른 얘기예요. 예, 퇴수는 얘가 먹고 나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건 다른 얘기고, 원소의 pH가 이 정도만 그 유지가 되면은 그건 문제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밥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드셔야 되는 거고, 저같이 조금 조절해야 되는 사람은 저렇게 먹어야 되는 거죠. 자, 지금 이제 양액 하시는 분들 보면 창고에 비료 몇 종류 가지고 계세요? 최소한 많이 있죠. 근데 그거 왜 사라고 하는지 혹시 의심 안 해보셨어요? 아,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비료를 사라는 거야? 한두 개 갖고는 안 되나? 뭐 그런 생각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죠? 먼저 그거를 이해하시기 전에, 그러면은 비료는 도대체 왜 비료고 뭐 그렇게 어려운 이름들이 많은지 그거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식물체를 분석을 해보니까 이렇게 산소가 한 44%, 그다음에 탄소가 42%, 수소가 7%, 나머지가 한 7% 된대요. 근데 우리가 탄소나 수소나 탄소는 따로 돈 주고 삽니까? 안 사죠? 그죠? 그러면은 얘네들은 안 사도 돼. 그럼 여기 나머지는 뭐야? 이거를 분석해 보니 이렇게 어려운 이름의 성분들로 구성되어 있더라. 아, 그럼 얘네들을 밥으로 줘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나오는 비료들이, 제품들이 비료입니다. 그래서 비료의 성분에 뭐 이렇다는 거는 다 아실 거예요. 설마 모르시나요? 자, 알고 계시죠? 자, 다량 요소에는 질소, 인산, 칼리. 이 타이밍에서 어차피 저 한번 떠올린다는 의미에서 한번 따라해 보시죠. 다량 요소에는 뭐가 있죠? 질소, 인산, 칼리. 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어차피 여기서 저 보시고 두 번 다시 보실 일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크게 한번 다 따라해 보실게요. 다량 요소에는 뭐가 있죠? 질소, 인산, 칼리. 네, 2차 요소에는 뭐가 있죠? 칼슘, 마그네슘, 황. 네, 미량 요소에는 뭐가 있죠? 철, 구리, 네, 이렇게 하면은 다량 요소 몇 가지? 네, 2차 요소 몇 가지? 그거 보세요. 답 뒤에서 안 나오죠? 안 보이시죠? 앞으로 오세요. 자, 그 다음에 미량 요소는 몇 가지? 염소를 빼세요. 왜냐면 염소는 따로 비료를 안 주니까. 염소를 빼면 몇 가지? 그럼 다 합치면 몇 가지죠?
산수가 복잡해지니까 자꾸 목소리가 작아지죠. 12가지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가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농약사나 아니면은 농협 같은 데 가셔서 물론 좋은 비료 많이 추천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12가지 성분에 먼저 집중하시지 않으면 나머지 성분들은 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는 이런 성분이 아닌데 비료를 고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액비가 됐든 아니면은 포장 비료가 됐든 간에 비료를 보시면은 비료를 뒤집어요. 그러면 뒤에 뭐 표 붙어 있죠. 비료 수입업자 보증표, 비료 생산업자 보증표 이런 거 있죠. 거기에 등록된 성분 중에서 얘네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거를 보시는 게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액비도 마찬가지로 그 표가 없으면 아 이거는 무등록 비료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맞습니다. 그런 거는 나중에 돈 많이 남으시면 사시고 아니면은 굳이 사실 필요 없어요. 그런 거는. 그래서 그 표를 봤더니 거기 써 있는 성분이 질소 몇 프로, 인산 몇 프로, 칼륨 몇 프로, 뭐 칼슘 몇 프로 이렇게 했는데 첫 번째 그 함량을 다 합쳤더니 높게 나오더라. 그러면은 오 내가 내 돈 가치 있게 쓰는 거야. 한마디로 가성비라고 그러죠. 그렇게 보시면 거의 맞고요. 물론 안 그런 것도 있어요. 안 그런 것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그렇고 그리고 웬만하면은 특히 액상비료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한두 개 아니면 두세 개보다는 다 같이 들어있는 제품들이 훨씬 더 돈을 가치 있게 쓰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양액비료는 조금 달라요. 양액비료는 보통 한 개 성분 내지는 두 개, 세 개 성분만 들어있으니까 다릅니다만 일반적으로 그냥 영양제라고 그러죠. 영양제 농약사 가면은 근데 사실은 영어에는 영양제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아무도 영양제라고 안 부르고 그냥 비료인데요. 어쨌든 그런 제품을 쓰실 때는 이 12가지 성분에 먼저 집중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원소들이 식물에 흡수가 되려면 얘네들이 반드시 물에 녹아가지고 이렇게 여자가 되든지 남자가 돼야 돼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이제 예전에 양액재배 컨설팅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어떤 분들은 이 비료를 사다 쓰시기가 귀찮으니까 21, 17, 17 이런 비료를 사다가 물에 녹여서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잘 녹습니다. 일부 제품들은. 근데 안 녹는 제품들이 태반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설명드렸죠. 두 가지 포인트. 첫 번째, 비료는 식물이 먹으려면은 물에 녹아야 된다. 그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비료는 물에 녹아서 반드시 이렇게 이온이 돼야 됩니다. 그냥 녹아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온이 안 되는 형태면은 그러면은 식물이 먹을 수가 없어요. 뭐 미량 요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남자가 되든 여자가 되든 이러한 특성으로 반드시 성별이 갈라져야 돼요. 그걸 유식하게 얘기하면은 이온화가 돼야 되는 거죠. 질소는 설명 안 하겠습니다. 뭐 워낙 잘 아시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다만 이거가 있어요. 질소의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요소태 비료, 암모니아태 비료, 질산태 비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보시면은 요소태는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없어요. 그래서 얘는 요소태는 줘봤자 못 먹어요. 자 여기서부터는 저를 의심하셔야 됩니다. 뭔 소리야? 요소가 비료빨이 얼마나 잘 받는데 그죠? 설명드릴게요. 자 암모니아태는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남자죠. 그 다음에 질산태는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네 여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비료들이 뭐가 있느냐, 요소태 비료는 당연히 요소 비료가 있고요. 얘는 뿌리가 바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물을 만나 가지고 녹아야지, 녹아서 그 다음에 미생물을 만나야 암모니아태로 바뀌어 버립니다 얘네들이. 그러면 드디어 그때부터 남자가 돼서 먹을 수가 있어요. 쉽게 설명드리면 고추 재배하시는 분들 아니면 상추 노지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날에 가가지고 요소 어떻게 주세요? 뿌려주죠. 자 뿌려주면은 요소 한 포대에 얼마입니까? 요즘 2만원 하나요? 15,000원이요?
네, 15,000원 주시고 요소 사셨으면은 13,000원은 날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뿌렸으면. 왜?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물에 녹아가지고 얘네들이 토양에서 미생물을 만나서 분해가 돼야 돼. 분해가 돼서 남자로 바뀌어야 그때부터 효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 그러면은 토양에다 줬을 때 효과를 좋게 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정확합니다. 바로 15,000원 주고 사서 최소한 13,000원 이상은 건지겠다는 하시는 분들은 뿌린 다음에 스프링클러를 돌리든지 아니면 조로로 물을 주든지 그러면은 제일 좋습니다. 근데 그걸 모르는 분들은 그냥 뿌려놓죠. 그러면은 누가 행복해요? 저 같은 비료회사 직원들이 행복해요. 톱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여러분들 그러시면 안 되죠. 자 그러면 요소 비료를 양액에다가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지금 양액 하시는데 요소 비료 쓰시는 분들 계세요? 안 쓰죠? 근데 왜 안 쓰는지 모르겠죠? 그거 설명드린 거예요 지금. 왜? 요소 비료가 효과를 가지려면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물에 녹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미생물이 있어야 돼. 근데 양액에다 쓰면은 물에는 녹지만 미생물이 없어. 그러면 이렇게 바뀌지를 못해. 그러면은 얘네들이 이시메타만 헷갈리게 만들고 그리고 식물은 못 먹습니다. 그러면 다른 양분들이 흡수가 안 돼요. 그런 문제들이 생겨요. 그래서 요소 비료는 양액에는 쓰시면 안 된다. 복비 쓰시는 분들 계세요? 복비? 뭐 20, 20, 20, 17, 17, 17 그런 합쳐져 있는 거. 제가 뒤에 설명드릴 건데 혹시 복비를 쓰시는 경우라도 요소태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국산 제품들은 그 표시가 잘 안 돼 있는데 수입 제품들은 요거를 다 쪼개서 표시를 해놔요. 외국 제품들은. 그랬을 때 당연히 걔네들이 요소를 영어로 써놨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럴 때는 요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요거만. 혹시 요 마크가 있나? 요 성분이 거기 표시가 되어 있나? 그러면은 그건 쓰시면 안 돼요. 그만큼은 못 먹습니다. 자 그리고 암모니아태 남자의 얘는 MAP 영어로 써서 죄송한데 1인산 암모늄 가지고 계시죠? 안 가지고 계세요? 양액비료 1인산 암모늄 1인산 암모늄 1인산 칼륨 지금 양액비료 처방 뭐 쓰세요? 질산칼슘 그 다음 질산가리 인산가리 이게 인산가리 그 다음에 황산마그네슘 황산가리 그죠? 그리고 1인산 암모늄 안 쓰시나 보죠? 예? 질산암모늄 네, 질산암모늄 네 알겠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뭐 1인산 암모늄도 쓰고 질산암모늄도 쓰니까요. 자 이런 애들은 토양에 썼을 때는 토양이 여자애들이에요. 토양 자체는 여자애들이기 때문에 토양에는 잘 붙고 잘 안 씻겨 내려가고 흡수도 잘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양액에 있을 때는 바로바로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 질산태로 들어가는 거는 질산 칼륨하고 질산 칼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토양에 썼을 때는 여자애들하고 만나는 거죠. 토양은 여자애들인데 여자애들이 여자애들하고 만나기 때문에 친하게 안 지내요. 그러니까 토양 입자에서 돌아다녀. 그러면은 식물의 뿌리가 가서 바로바로 흡수하기가 좋겠죠. 그래서 토경 쓰실 때는 암모니아태보다 질산태를 쓰시는 게 효과가 훨씬 빨리 나옵니다. 그렇다고 이게 좋고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특성상 얘네들이 조금 더 효과가 빨리 나오고 대신에 물을 너무 많이 주게 되면 잘 씻겨 내려가는 문제도 있어요. 근데 양액에서는 얘나 적정하게 쓰게 되면 다 좋은 그런 성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그 종류별로 흡수율을 보시게 되면은 25도 조건에서는 보시면은 질산태가 좀 더 빨리 흡수가 되죠. 그 다음에 암모니아태하고 요소태가 거의 비슷한 속도로 흡수가 돼요. 근데
이게 온도가 낮아지잖아요. 그러면은 질산태는 여전히 빨리 흡수가 되는데 아모니아하고 요소태는 굉장히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흡수가 떨어지게 되는데 이런 것들도 결국은 양액 재배를 하실 때 여름 재배하고 겨울 재배하고 약간씩은 나중에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복잡하게 관리하실 필요는 없을 거예요, 아마. 일단은 외국에서는 양액 재배를 엽채류에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어디서 많이 하냐면은 태국 같은 데서, 태국이나 베트남에서는 정말 허접한 설비에다가 상추하고 엽채류들 이런 거 엄청 많이 키우거든요. 근데 그런 데들도 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계속 재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깻잎처럼 이렇게 혁신적인 설비들은 굉장히 보기 힘들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동남아에서도 재배를 잘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은 얼마든지 간단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인산인데요. 인산의 경우에는 이제 뿌리 발달, 세포 분열 뭐 이런 거 중요한 얘기죠. 인산은 보통 언제 많이 줍니까? 생육 초기, 중기, 후기가 있으면 초기 쪽에 많이 주죠. 초기가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은 이제 고추, 수박 같은 거 재배를 할 때는 이렇대요. 수박이 요만해질 때까지는 세포가 분열을 해요. 분열. 이 주방만 많을 때까지. 그래서 세포가 한 개였던 게 두 개가 되고 수박 세포가 이렇게 있으면 한 개였던 게 두 개가 되고 두 개였던 게 네 개가 되고 네 개였던 게 16개가 되고 이렇게 할 때까지는 크기는 그렇게 많이 커지지 않는데 세포 수가 막 늘어나요. 근데 그러다가 주먹만해진 이후에는 그때부터는 세포가 계속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만들어졌던 세포가 커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수박이 커지는 거예요. 다른 과체류들도 마찬가지죠. 그렇다고 봤을 때 생육 초기에 이 세포들을 많이 확보하는 게 유리할까요? 적게 확보하는 게 유리할까요? 그죠? 많이 확보해야 되죠. 그래야 더 커지죠. 근데 많이 확보하려면 세포 하나하나에 반장이 있어야지 돼. 반장. 핵이라고 그러죠. 핵. 그죠? 하나씩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 핵의 가장 중요한 원소가 뭐다? 인산이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인산질 비료를 잘 주게 되면은 초기에는 잘 몰라도 나중에 수확할 때 훨씬 좋은 효과를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인산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양액하실 때는 특별히 그렇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는데 토경을 하시거나 예전에 벼 하셨을 때 혹시 생각하시면 왜 그렇게 인산질 비료를 초기에 주라고 했느냐. 그거는 저희 선조들께서 잘 몰라도 화학적인 건 잘 모르지만 그래도 경험적으로 이런 효과들을 아시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인산질 비료는 초기부터 주는 게 좋고요. 양액의 경우에는 어차피 인산질이 꾸준히 조금씩 들어가게 돼요. 꾸준히. 그렇게 되면서 바로바로 흡수될 수 있는 형태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시기를 따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은 칼륨인데요. 칼륨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첫 번째는 양분 이동을 증대시키고 기공 활동 뭐 이렇게 어렵게 써놨는데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칼륨은 많이 있으면은 얘네들이 물을 잘 먹게 합니다. 그래서 황산가리, 질산가리 잘 쓰셔야 돼요. 요거 빼먹고 쓰시면은 아니면 적게 주시면은 그러면 물도 덜 먹게 돼요. 그런 역할들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렇게 세포에 이 칼륨이 많은 놈들은 그러면은 물을 더 많이 먹어야 돼. 갈증이 많이 나니까. 근데 적게 되면은 물 먹는 양이 적어요. 근데 물이 먹는 양이 적다 많다는 결국은 이 물에 녹아있는 양분을 먹는 양도 적거나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칼륨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엽채류 같은 경우는 뒤에 설명해 드리겠지만은 얘네들을 단단하게 만들어줘요. 단단하기보다는 굉장히 좀 빳빳하게 좀 만들어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충분히 쓰시면은 그러면 저장성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고기 드시러 가서 상추 시켰는데 상추가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가지고 흐물흐물해지고 노래지는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 집이 상추를 어떤 걸 샀느냐의 문제이긴 한데 결국 그 상추는 굉장히 칼륨을 적게 먹고 자랐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참고해야 될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칼륨은 공변세포. 공변세포가 뭘까요? 잎이 있으면 잎이 숨쉬는 데가 어딥니까? 기공이죠. 기공의 주변에 있는 세포, 그걸 공변세포라고 그래요. 그래서 잎이 숨을 쉬는 게 기공인데 이 기공을 잘 닫히게 하고 잘 열리게 하려면 이 공변세포의 칼륨 성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확 열렸다가 꽉 닫혀요. 그래서 칼륨이 많으면 많을수록 특히 수분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됩니다. 특히 더운 날, 요즘처럼 더운 날 제일 문제는 뭐냐면 식물들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물을 안 먹어. 그러면 물을 안 먹으면 활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서 또 닫아, 기공을. 그럼 또 물을 안 먹어. 그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근데 거기서 어느 정도 나 지금 먹을 때가 됐으니까 먹고 숨도 쉬어야 되라고 생각했을 때 열어줘야 되는데 그때 칼륨 성분이 충분하면은 얘네들이 계속 활력을 유지하면서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가뭄 스트레스를 이겨내는데 칼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고온기에. 그래서 이건 충분히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칼륨이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양분을 이동시키는 기능을 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식물이 뿌리, 줄기, 잎이 있죠. 이렇게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잎이 있어요. 그리고 뭐 어떤 건 열매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식물이 양분을 먹는 데는 어디죠? 뿌리. 밥을 먹는데 잎, 식물의 잎, 뿌리. 그 다음에 이것만 갖고는 못 크죠. 그죠? 그러면 양분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양분을 만드는 공장, 잎. 이 공장이 잎입니다. 근데 그러면 공장을 돌리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양분을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이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공장에서 이걸 또 만들었으면은 고추의 경우에는 이쪽으로 양분을 이동시켜가지고 얘네들이 빨리빨리 고추를 키워야 되고, 그리고 깻잎의 경우에는 또 위에 또 새로 잎이 나도록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양분들을 움직이는 트럭 역할을 하는 게 칼륨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트럭이 한 대가 밖에 없다. 그러면은 얘가 올라가서 다시 여기 가서 내려오고 또 올라가고 이 짓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난 트럭이 10대야. 그러면 얘네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크는 속도를 더 크게 해주겠죠. 그래서 칼륨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칼륨은 그 작물의 생육기간 중에 초기, 중기, 후기 중에 언제 제일 중요할까요? 초기, 중기, 후기 중에서 중기부터 후기 요 사이. 그래서 보면은 농약사 가면은 뭐 깔나게 하는 약이에요. 착색제예요. 비대제예요. 뭐 이런 거 팔잖아요. 사실은 거의 거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성분은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런 제품 중에서 좋은 제품들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계시는 집에 있는 황산칼륨, 질산칼륨, 이거는 양에게만 쓰는 게 아니고 고추에도 얼마든지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비료대금도 절약되겠죠. 자, 그 다음에 칼륨은 또 얘네들이 빵빵하게 해줘가지고 잘 서있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오래 버티도록 만들어주고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뭐 질소는 다 아실 테지만 인산칼륨은 아마 개념을 잘 못 잡으신 분들이 많이 계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 질소는 무슨 비료다? 네, 잎새 비료. 그래서 크게 커지게 하고 잎 빨리 나오게 하고 잎도 커지게 하고, 그래서 질소는 잎새 비료. 그다음 인산은 뿌리만 관련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뿌리가 날 때부터 시작해서 얘네들이 세포 분열, 세포 수 확보 이쪽으로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쉽게 이해하셔서 뿌리 비료다. 그 다음에 칼륨은 무슨 비료다? 네, 열매 비료입니다. 한번 또 따라해 보실까요? 자, 질소는 무슨 비료? 네, 인산은 무슨 비료? 칼륨은 무슨 비료?
간단하게 이렇게만 개념을 가지고 계셔도 내가 왜 도대체 질산 가리를 써야 되고 황산 가리를 써야 되고 유한을 써야 되고 요소를 써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개념이 잡히실 거예요. 자, 이런 사진은 우리나라에서 보기 힘들었죠. 자, 상추를 봤을 때 대단히 맛없는 상추지만 상추를 봤을 때 정상인 경우가 저런 케이스예요. 정상이 이런 케이스인데 여기서 질소가 만약에 모자라다 이 모양으로 나옵니다. 인산이 모자라다 그러면은 이렇게 나와요. 작아지죠. 칼륨이 모자라다 그러면은 이렇게 가장자리가 이렇게 타들어가는 모양으로 이렇게 나와요. 깻잎도 마찬가지예요. 깻잎도 보실 때 가장자리가 이렇게 다 타고 있다 그러면은 내가 황산가리를 조금 더 늘려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다 부족하면 이 모양으로 나옵니다. 이해되십니까?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칼슘도 뭐 잘 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은 넘어가고요. 칼슘 비료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칼슘은요, 보통 칼슘 어떻게 주세요? 지금 질산칼슘 쓰시죠? 그죠? 그리고 또 어떻게 주세요? 뭐 주세요? 다른 거 안 줘요? 다른 거 안 주시죠? 잘하고 계신 거예요. 양액비료에서는 다른 거 주실 필요 없어요. 맞다. 혹시 무슨 아미노산 뭐 이런 거 쓰세요? 쓰세요? 쓰지 마세요. 제가 어느 나라 회사에서 일한다고 했죠? 네덜란드 농업의 95%는 유리온실입니다. 그리고 유리온실에서 전부 다 양액재배를 하죠. 아무도 부식산, 아미노산 이런 거 안 써요. 양액재배할 때는. 부식산이나 아미노산 이런 것들은 특히 이제 부식산 같은 경우에 그런 제품들은 토양에서 재배를 할 때 땅심이 떨어지면은 그거 도와주라고 쓰는 거지 양액 재배할 때 쓰시는 거 아니에요. 아미노산 언제 쓰시는 거냐면요. 사람으로 치면은 햇반이야, 햇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밖에서 일을 하시고 들어왔는데 집에 와서 배는 고파. 근데 밥은 해 먹어야 돼. 근데 쌀은 있어. 하지만 귀찮잖아요. 힘들고 기다려야 되고. 그죠? 그럴 때 햇반 있으면 전자레인지에 잠깐 돌려서 드시면 되잖아요. 그게 아미노산이에요. 아미노산은 기본적으로 식물이 지가 필요한 아미노산은 다 자기들이 스스로 생산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아미노산을 주면 얘네들이 회복이 굉장히 빨리 돼요. 그래서 아미노산이 좋은 건데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할 거면 우리가 뭐하러 돈 들여서 또 보조 받아서 온실 짓고 양액재배 시스템 했습니까? 그런 거 안 하려고 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양액재배를 제대로 하신다면 그런 제품들을 안 써도 돼요. 근데 해초 추출물 같은 경우는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가끔 필요할 수 있는데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아니니까 그거 넘어가도록 하고요. 칼슘 비료가 있는데 칼슘을 할 때 가장 많이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특히 대부분의 그 농약을 판매하시거나 하시는 분들도 헷갈리시는 게 연면 시비로 주면 된대요. 연면 시비로 주면. 근데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칼슘은 옆면으로 주잖아요. 잎으로 주면은 얘네들이 이동을 못합니다. 그래서 칼슘 비료 옛날에 토경하실 때에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니 뭐 무슨 뭐 누가 추천을 해가지고 칼슘 비료를 뭐 저 병에 들은 걸 사왔는데 그걸 쳤더니 아니 세상에 잎은 파래지고 빳빳해지는데 저 칼슘 결품 계속 그대로야. 그런 거 혹시 경험한 기억 있으세요? 그런 분들 꽤 많으십니다. 특히 고추 하시던 분들 예전에 그런 분들 많은데 그건 왜 그러냐면은 잎이 파래지는 이유는 질소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빳빳해지는 이유는 얘네들이 칼슘이 잎에 붙어서 잎에만 머무르고 움직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식물은 어차피 칼슘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핍 증상은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러면 칼슘은 어떻게 줘야 되나? 뿌리에서부터 주셔야 됩니다. 뿌리에서. 그래서 뿌리를 통해서 물하고 같이 흡수돼 가지고 얘네들이 쭉쭉쭉쭉 올라와 줘야 돼요. 그래서 칼슘 비료를 선택하실 때는 완전 수용성이나 액상을 쓰시는 게 물에 잘 안 녹는 것보다 낫고요. 함량이 높은 거 쓰시는 게 좋습니다. 아까 뭐 고추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고추 하시는 분들도 지금 양액하시면 어차피 그 질산칼슘 쓰시는데 비싼 거 사다 쓰시기 전에
그냥 양액하시다가 쓰다 남은 질산칼슘 갖다가 고체에다 쓰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효과는 더 좋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관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칼슘 성분들은 되도록이면은 뿌리로 관주로 들어가는 게 효과적입니다. 다음은 마그네슘 결핍인데요. 마그네슘 이걸 제가 다 일일이 설명드리면은 지금도 졸고 계신 분들 많은데 더 졸려요.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뒤에는 간단하게 하나만 설명드릴 건데, 아까 식물이 양분을 만드는 공장이 어디라고 그랬죠? 잎이죠? 네, 잎입니다. 잎에 보면은 잎은 그래서 뭐냐면은 공단이에요. 공장들이 모여 있는 공단. 그런데 이 공단에 공장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공단의 공장들에게는 공장장이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특이하게 공장장이 없으면 공장이 불이 꺼져. 근데 이 공장장의 이름이 뭘까요? 아이고, 정확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지? 자, 그래서 공장장의 이름이 마그네슘입니다. 그래서 마그네슘이 없으면 공장이 불이 꺼져요. 그래서 저렇게 노랗게 돼. 근데 이 공장에 있는 공장장을 고용하게 되는, 처음에 뽑는 인사과장이 있어요. 인사과장의 이름이 뭐냐? 철입니다. 얘가 인사과장이에요. 그리고 이 공장을 전체적으로 다 돌아가게 하는 총무과장이 있어요. 그 총무과장의 이름이 뭐냐면은 아연이에요. 이상하죠? 아니, 그럼 저렇게 되면 도대체 나는 뭘 칠하는 거야? 이럴 때에 저 같은 영업사원들이 여러분들의 밭에 와서 마그네슘 결핍이니까는 우리 마그네슘제를 치세요라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저한테 지금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이거는 마그네슘 결핍이 문제일 수도 있고 얘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을 거야. 왜? 얘가 일을 안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얘나 하나를 갖다가 해결하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제품으로서 해결하셔야지 돼요. 연면 시비 정도만 충분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미량요소 복합비료 중에서 이런 성분들이 다 들어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시중에 팔고 있는 관주용 복비 같은 거 있잖아요. 20-20-20이라든지 20-20이면 안 된다. 양에게는 안 되고, 그 관주용 복비 중에서 이제 이 미량요소가 같이 다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애들로 해줘야 근본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에 설명을 드렸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은 처음엔 토양에서 제가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양액을 하시기 때문에 토양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은 뿌리가 밥을 먹을 수 있는 환경이 됐느냐 안 됐느냐 또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는 마그네슘 결핍이 나오면 이게 마그네슘의 문제일 수가 있고요, 아니면 철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전부 다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문제는 뭐냐면은 온도가 너무 높다든지, 아니면 물이 너무 적다든지, 물이 너무 많다든지, 토경의 경우에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거를 그냥 제품으로만 해결하겠다라고 생각하시기 전에,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재배 환경에 있어서 어떤 에러가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품을 처리해도 늦지는 않습니다. 근데 물론 이미 우리가 식물의 잎에서 이런 정도의 문제가 발견됐다, 그 얘기는 얘네들이 이미 좀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약간 기미가 보일 때 미리미리 잡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까 들어오면서 1층에 보니까 1층에 있는 깻잎도 이 상태인데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제 견해로는, 저도 식물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이거는 기본적으로 마그네슘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근데 그걸 해결하려면 마그네슘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요, 복합적인 걸로 같이 해결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황인데요. 황은 사실은 따로 이렇게 비료를 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황 자체가 일단은 결핍이 잘 안 나와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나라는 토양이라든지 물에 이 황 성분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황결핍이 우리나라에선 제일 결핍이 안 나오는
것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 보증표 있잖아요. 거기도 표기도 안 돼요. 왜? 그거 표기할 필요도 없으니까 안 해. 그리고 여러분들 쓰시는 가리 중에서 뭔 가리가 있어요? 황산가리. 황산가리가 굉장히 좋은 황의 원천이에요. 그것만 잘 쓰셔도 깻잎의 매운맛이나 향 잘 나게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가끔 보면은 무슨 황이 매운맛이나 향에 도움이 된다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뭐 사과에도 쓰고 무슨 배에도 쓰고 막 이러시는데 그거는 관계가 없어요. 얘는 오로지 매운 거에만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마늘이라든지 양파라든지 겨자라든지 그리고 약간의 뭐 깻잎이라든지 그런 것들에는 분명히 효과를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특별하게 많이 신경 안 쓰셔도 되는 양분입니다. 다음 미량요소만 잠깐 설명드리고 잠깐 쉴게요. 미량요소는요 작물의 비타민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거 많이 무시하세요. 그리고 지금 처방전 받으시죠? 그죠? 처방전 받으시면은 뭐 얼마나 뭐 1년에 한 2번 받으시나요? 처방전? 아니면 한 번 받고 끝나나요? 그래요? 그거 한 번 받을 때마다 한 4만 원, 5만 원 내지 않나요? 정말 복 받은 동네라니까 여기. 참 이렇게 하는 데 없어요. 자, 근데 자주 받으시면 좋아요. 굉장히 좋고요. 근데 미량요소 처방은 잘 안 돼요. 왜냐면 워낙 적은 양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다 신경 쓰는 회사들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게 사람한테 비타민처럼 이 적은 시비량 때문에 수확량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경을 좀 쓰셔야 되고요. 이게 또 한 놈이 많으면은 딴 성분이 또 모자라지거나 장애도 생기고 그래요. 그리고 이게 잘 흡수를 하려면은 이 pH 관리를 잘 해야 되거든요. 그 pH 때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따로 가공을 합니다. 그래서 뭐 철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결핍 증상, 저게 딸기 같은 경우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콩,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포도 이런 식으로 문제가 생기는데 뭐 역할이나 특징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붕소가 없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런 거 보신 적 있죠? 브로콜리 같은 거 시장에서 샀을 때 이런 문제 생기고, 그다음에 수박 같은 거 샀더니 저렇게 비어 있다. 그러면은 이 농가는 붕소를 요 딱으로 관리를 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배추를 샀는데 배추가 점점점점 많이 박혀 있더라. 그거는 붕소를 너무 많이 줘서 그런 거예요. 너무 많이 줘서. 그런 경우에는 김치를 담으면 얘네들이 금방 물러져요. 그 다음에 뭐 아연의 경우에 이렇고, 이거 뭐 다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저도 못 외워요. 자, 그런데 중요한 점은 뭐냐면은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고 쉴 텐데, 킬레이트라는 거예요. 킬레이트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네, 철. 근데 우리나라는 그 비료관리법 때문에 철만 킬레이트를 하는데요. 사실은 철뿐 아니라 다른 것들도 킬레이트 처리를 해야 돼요. 그게 제일 좋은데, 근데 어차피 여러분들은 구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근데 왜 킬레이트를 하냐면은 이 미량 요소들은 얘네들이 남자는 남자인데 굉장히 이 성깔 있는 남자로 구성되어 있어요. 플러스가 2개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 성깔을 부리지 못하도록, 성깔을 부린다는 건 뭐냐면은 다른 여자 성분들하고 결합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코팅을 해주는 거예요. 이 코팅 처리를 하는 거를 킬레이트 처리를 했다라고 어렵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킬레이트를 외우려고 하실 필요 없고 그냥 킬레이트 하면은 그래 코팅 처리했다고 알았어 그렇게 이해하시면 제일 편해요. 그러면은 이 코팅된 철들이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식물 뿌리 근처에 가면은 여기에서 이제 산을 내놔요. 뭐 먹으려고 산 성분을 내면은 얘네들이 뚜껑이 딱 열리면서 이 킬레이트 코팅은 돌아다니게 되고 철은 흡수되고 그런 식으로 되기 위해서 그 킬레이트 처리를 하는 겁니다. 킬레이트라는 거는 라틴어로 발톱이라는 뜻이래요. 이런 모습. 그래서 그냥 이걸 이름을 킬레이트라고 한 거고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코팅했다. 남자 성분들 그 표현을 하나 못하도록 코팅해놨다. 그거를 킬레이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킬레이트 처리가 왜 필요하냐? 보시면은 요게 이제 일반적인 황산철하고 NPK 비료 섞었을 때하고 요게 철
킬레이트 한 거에다가 NPK 섞었을 때 이 녹인 그 용액이에요. 그럼 보시면은 왼쪽은 조금 탁해졌죠. 그죠? 그 다음에 오른쪽은 아직도 맑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탁해졌다는 얘기는 이미 얘네들이 다른 NPK 성분들하고 반응을 해가지고 이미 못 먹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가용도가 떨어지죠. 그래서 식물이 먹을 수가 없어요. 특히 철 성분을 못 먹게 돼요. 근데 이렇게 코팅 처리를 해놓으면 그러면 얘네들이 맑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식물이 전부 다 손실 없이 먹을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뭐 다시 설명해놨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불용화되느냐? 그러면 1시간 내에 약 40% 정도가 불용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보통 한 번 지금 양액 섞어 놓으시면 한 일주일 쓰십니까? 더 오래 써요? 한 달 써요? 한 달 이상 쓰. 차라리 좀 자주 섞어 놓으세요. 왜냐면 그렇게 너무 오래 두시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은 쉽게 말씀드리면 10,000원씩 섞어 놓고서는 내가 쓸 수 있는 거는 6,000원밖에 못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귀찮으시겠지만 한번 그렇게 비교를 해보시는 것도 필요할 겁니다. 뭐 지금까지 문제가 없다면 뭐 굳이 그렇게 뭐 바꾸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혹시 실험해보시고 제 말씀 들어보시고 실험을 해보시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양을 줄여가지고 반만이라도 그래서 한 번에 한 달이 아니라 뭐 한 번에 2주일 정도만 되는 양으로 해가지고 500ml, 500리터만 해가지고 그렇게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여기 가루철 쓰시죠? 가로칠도 쓰고 액상도 쓰고. 예. 근데 왜 액상철 쓰고 왜 가루철 쓰세요? 가로칠로 쓰니까 예. 상태가 안 좋은 것 같고 네. 액상을 쓰니까 예. 효과가 좀 없고. 그렇죠. 왜 그런지를 설명드릴게요. 가루철이라는 거는 뭐냐면 가장 킬레이트, 그러니까 코팅 처리 중에서 가장 저렴하고 가장 대중적인 코팅입니다. 그 코팅의 이름이 EDTA라는 코팅이에요. 이거 영어의 약자예요. 영어 약자.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게 이제 무슨 약 이름이야? 예, 맞아요. 약 이름이에요. 코팅하는 약 이름. 그래서 코팅하는 약 이름이 EDTA인데 얘로 코팅을 하는 제품들 같은 경우는 pH가 6.5 정도까지 얘네들이 어느 정도는 안정적으로 유지가 돼요. 그래서 얘네들 100% 다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원수를 만들었는데 그 토양 저기를 만들었는데 스탁 솔루션을 만들어 놓고서는 그걸 가지고 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pH가 6.5가 넘어간다. 그러면 얘가 효과가 쭉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그런 경우에 지금 물철이라고 그러죠. 액상철. 액상철로 나오는 것들은 DTPA라는 걸로 코팅이 되어 있어요. 다 코팅인데 이름만 달라요. 그리고 효과는 당연히 다 다르죠. 그래서 DTPA라는 코팅이 된 것들이 우리나라에 유통되고 있는 액상철입니다. 얘는 pH가 7 정도까지 버텨줘요. 7 정도까지. 조금 더 버티죠. 조금 더. 근데 여러분들이 쓰시기에는 얘가 불안정하면은 얘가 훨씬 더 안정적일 거예요. 그래서 얘보다는 얘를 많이 쓰는 그런 지역들도 많습니다. 특히 어디 저 뭐 경남, 진주 뭐 이런 데들 그 pH 관리 잘 하기 어렵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것도 선호하시기도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질산 같은 거 가지고서는 pH 관리가 잘 된다? 그러면 여기까지 안 가도 돼요. 이거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조금 더 안정적이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이걸로 가져도 상관없어요. 다만 양은 얘는 EDTA는 철이 몇 프로죠? 13% 들어가 있어요. 13%. 물철은 액상철 같은 경우는 철이 6%밖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양은 얘보다 얘가 2배 들어가야 돼요. 그거 관리 잘 계산 잘 못 하셔가지고 야 지난번에 가루철을 갖다 물철로 바꿨더니 갑자기 얘가 시들시들해. 철이 부족한 것 같아. 어떻게 된 거야? 더 비싸잖아. 하시는 이유가 얘를 바꿔놓고서는 양은 그대로 넣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들어가는 철의 양은 반밖에 안 됩니다. 반. 그렇기 때문에 얘를 바꾸실 거면은 얘를 조금 더 넣으셔야 돼요. 그런 특성이 있고요. 나머지는 역시 또 다른 킬레이트인데 우리나라에 유통이 안 돼요. 그래서 뭐 이건 잊어버리시고요.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서 HBD라는 이런 킬레이트도 있는데 이건 이제 제가 인도에 제일 많이 파는 제품 중에 하나거든요. 얘는 pH를 12까지 버팁니다. 이런 제품들도 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킬레이트는 어려울 거 없다. 그냥 코팅이다. 두 번째는 액상철은 13%, 그 다음에 물철은 6%. 그래서 양 조절은 좀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그거를 굳이 구분해서 쓰시는 이유는 pH 때문이다. 입니다. 자, 나머지 부분들은 넘어가고요. 잠깐 쉬셨다가 40분에 이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MPK 설명드린 게 토경도 마찬가지고 양액도 마찬가지인데 양액하시는 분들의 그러니까 양액하시는 분들의 제일 문제점은 뭐냐면은 본인이 넣고 있는 MPK가 뭔지를 몰라. 토경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몇 다시 몇이 써 있잖아.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계산하면 나오는데, 그런데 거기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MPK 중에서 N이 높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키가 빨리 크겠지. 잎이 빨리 나오겠죠. 근데 P가 높으면은 얘네들은 뿌리가 빨리 뻗겠죠. 세포로 더 많이 나오겠지. 가리가 뭐 높으면은 얘네들 그 과실 같은 경우에 비대가 빨리 오고 그 다음에 색깔이 더 금방 오겠죠. 그 관계만 이해하시면 돼요. 후기 비료라고 생각했을 때 그렇죠. 이제 예. 15, 5, 35 같은 게 후기 비료로 네네네. 네. 그게 맞아요. 네, 맞아요. 오히려 19, 19, 19 아, 그렇죠. 특히 15, 35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그 MPK 비율을 가지고 계산하시면은 거의 맞아요. 제가 표로 다시 설명드릴게요. 마이크를 안 해보세요. 그러니까 앞으로 오시라고 했잖아요. 뭐 거기서 똑같이 마이크하고 다 들리는데. 알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밥 먹는 법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건데, 좀 전에 토경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달라는 부탁을 들어가지고 아주 쉽고 간단하게 토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경을 하시는 분들, 아니면 양액을 하시면서도 고추도 키우고 나는 텃밭에 상추도 키워 하시는 분들은 토양을 이해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제가 아까 토양의 성질에 대해서는 설명드렸죠. 뭐 사질토, 점질토, 뭐 양토 그런 게 있다. 근데 화학성은 제가 설명 안 하고 넘어갔어요. 자, 토양은 뭐냐면은 이 토양이 있으면은 크죠. 토양은 여자애들이 있는 유치원이에요. 실제로 보면은 화학적으로 토양은 여자들입니다. 여자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남자애들이 가서 이 유치원에, 토양 유치원에 들어가면은 여자애들하고 잘 놀아요. 붙어서. 그죠? 근데 여자애들이 이 유치원에 들어가면은 잘 놀지 못하고 얘네들이 빙빙빙빙 돌게 됩니다.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여자애들이 5명 있다. 그러면은 5명의 남자아이들이 재밌게 놀겠죠. 그죠? 근데 여기에 만약에 여자애들이 셋밖에 없다. 그러면 남자애들은 몇 명이 놀 수 있을까요? 3명. 그게 바로 유식하게 얘기하면은 CEC, 양이온 치환 용량. 혹시 이런 설명 전 시간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양이온 치환 용량. 전에 들어봤어요. 그렇죠. 자, 그럼 더 쉽게 설명드릴게요. 땅심. 자, 땅심이 이거예요. 그래서 토양 중에서는 이렇게 토양 유치원은 여자애들이 많은 토양 유치원이 있고 여자애들이 적은 토양 유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양 유치원에 여자애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남자애들이 더 많이 가서 놀 수가 있어요. 근데 좀 전에 전 시간에 제가 보여드린 표를 보시면은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대부분의 양분들은 남자다 여자다? 대부분이 남자애들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토양에다가 비료를 줬을 때에 이 토양 유치원에 여자애들이 많으면은 비료를 잘 붙잡고 있다가 얘네들을 뿌리한테 또 잘 내주게 돼요. 그런 역할들을 하는데 만약에 땅심이 이렇게 부족한 애들이다 그러면은 애들이 놀러 와도 받지를 못해. 여자애들이 충분하지가 못해가지고 그럼 그런 애들은 다 떨어져 나가는 거죠. 땅심이 없어. 자, 그러면은 그거를 관리하기 위해서 보통 우리는 뭘 씁니까? 비료 중에서
많이들 쓰시는 거 기본적으로 탭이 유기질 비료. 자,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이 그래 여자애들을 늘릴 수는 없는데 풀칠이라도 해주자. 그럼 물리적으로라도 가서 붙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쓰는 게 탭이하고 유기질 비료예요. 그런데 이걸 잘못 이해하셔가지고 여기에 비자가 붙고 여기에 비료자가 붙으니까 이거를 비료 대신에 쓰시려고 하는 분들이 특히 토양 재배하시는 분들한테 많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아직도 탭이나 유기질 비료는 보조금이 많이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대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얘네들의 원래 목적은 그게 목적이 아니고요. 이렇게 땅심 떨어지는 애들을 땅심을 복돋아주는 역할을 하려고 그래서 이런 애들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어떠냐? 안타깝게도 전부 다 땅심이 약한 편이에요. 우리나라 토양들은. 그래서 토경을 하시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도 대체적으로 이렇게 탭이나 유기질 비료들을 충분히 넣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애들을 가지고 땅심을 보완해주는 역할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제때 만약에 안 쓰고 아니면은 너무 여기에만 의존하시고 비료를 다른 비료 안 쓰시는 분들 계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날씨에 미친 듯이 자랍니다. 그래서 4월, 5월에 정식을 하고 그 전에 이걸 충분히 집어넣어 놓고서는 키우는데 다른 걸 안 줘. 그러면 혹시 탭이나 유기질 비료의 성분 보신 적 있으세요? 성분 몇 다시 몇 다시 몇 써 있잖아요. 그거 보신 적 있으세요? 보면은 대체적으로 뭐 3, 1, 1 아니면은 뭐 4, 3, 3, 4, 3, 2 뭐 이런 식이에요. 질소만 많아. 질소만. 일단 질소가 제일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애들이 커. 그 다음에 이 뒤에 애들은 잘 흡수도 안 돼요. 근데 유기질 비료나 이런 애들은 얘네들이 어떻게 흡수가 돼야 되냐면은 얘네들이 토양에 들어가서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가 돼야 되거든요. 자, 분해가 되면은 제일 먼저 분해가 되는 애가 NPK 중에서 뭐다? 또 질소야. 또 질소. 근데 그렇게 막 유기질 비료가 들어가서 막 미생물들이 분해가 되면은 미생물들이 애들을 먹고 크겠죠. 그죠? 근데 미생물들이 천년만년 사나요? 아니죠. 금방 죽어. 자, 죽으면 뭐가 된다? 아, 또 질소가 되네? 그러니까 이렇게 유기질 비료로만 관리를 하면 미친 듯이 키만 크고 과실은 안 자라게 돼요. 그런 문제들이 제가 농담하는 것 같죠? 굉장히 많습니다. 유기농자재에 대해서 너무 막 그렇게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맹신 같은 거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유기농자재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그거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화학 비료가 나쁘고 유기질 비료가 좋고 이게 아니고요. 유기질 비료나 탭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땅심을 높여주기 위한 용도 그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양분으로서의 역할을 하려면은 얘네들도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물에 녹아서 그 다음에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돼서 화학성분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화학성분으로 바뀌지 않으면은 못 먹어요. 그래서 항상 유기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양분으로서는 쓸모가 없는 성분들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질소들이 많아요. 그래서 유기농업 하시는 분들하고 저도 이렇게 만나서 얘기해 보면은 그분들이 제일 애먹는 부분이 질소원을 구하기는 쉬운데 인산이나 가리가 충분치가 않아가지고 그래서 애먹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뭐 방법은 있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유기, 무기에 대해서 어떤 그 뭐가 좋고 뭐가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유기물들도 분해가 돼서 무기 성분이 되어야 흡수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혹시라도 누군가가 와서 뭐 양액 재배를 하시는데 이건 유기액비니까 좋습니다. 설명드렸잖아요. 물에는 녹겠지. 근데 이게 이온이 됩니까? 남자나 여자로 바뀌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성분들은 작물이 먹을 수가 없고요. 여러분의 원수통만 더럽히는 케이스가 돼요. 그리고 제일 문제 그런 거 토경하시는 분들도 지금 관수 설비 쓰시잖아요. 그죠? 유기 성분들을
쓰실 거면은 반드시 처음에 물을 먼저 쏘시는 거예요. 물을 먼저 쏘시고 3분이든 5분이든 쏘신 다음에 그 성분을 쏘시고 그 다음에 또 물을 쏘세요. 그렇게 해서 씻어야 돼. 그렇게 하지 않으면 통에 남아 있으면 백발백중이고요. 관에 남아 있어도 이런 날씨에는 곰팡이 생깁니다. 그럼 막아야 나중에는 그 관을 그 나가는 토출구를 막게 돼. 그래서 그걸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해초 추출물 쓰시는 분들, 또 아미노산 쓰시는 분들, 토경이고 양액이고 마찬가지예요. 쓰실 때는요, 그거를 거기 원두통에 타고 안 타는 게 제일 좋아요. 안 타는 게 제일 좋은데 타더라도 타실 거면은 다 써야 돼. 그리고 남겨놓지 마세요. 그리고 쓰실 때는 반드시 다 쓰신 다음에 맹물을 쏴줘야지 돼요. 그런 관리들이 필요하시니까 그런 거는 참고를 하셔라. 자, 이렇게 하면은 토경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밥 먹는 방식은요, 보통은 이제 뿌리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는 이제 뿌리가 물에 있는 걸 물에 녹인 거를 우리가 저 콜라 마시듯이 이렇게 마실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토경도 마찬가지고 양액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토양이 있으면은 토양 입자들 사이에 이렇게 저 간격이 있어야 돼요. 그걸 공극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공극들이 있을 때 얘네들이 숨을 쉬면서 이 토양 표면에 붙어 있는 요 물기 그 물기에 녹아 있는 양분, 그거를 빨아들이면서 먹는 게 양분을 흡수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화분이 제일 많이 죽는 이유가 뭐라고 들으셨어요? 화분 죽는 제일 중요한 이유. 물이 많아서요. 과습이에요, 과습. 뭐 아시지 않습니까? 뭐 고무나무 집에 가지고 계시잖아요. 뭐 돈나무, 고무나무 있으면은 물 줄 때 어떻게 주세요? 대접으로 해가지고 저 화분 위에 찰랑찰랑 올라갈 때까지 주고서는 와 이제부터 얘는 해피할 거야 생각하시잖아요. 천만의 말씀이지. 걔는 그때부터 잠수 상태예요. 걔는 진짜 해피는 언제냐? 그 물이 다 빠졌을 때, 물이 다 빠지고 그 화분 속에 있는 토양들이 구멍 다 생겼을 때, 그때 비로소 숨을 쉬면서 주변에 있는 양분들을 먹는 거거든요. 양액도 마찬가지. 토경은 당연하고. 자, 그래서 양분을 흡수하는 거는 가장 중요한 게 이 뿌리에서부터 물관을 타고 올라오는 건데요. 물관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빨대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빨대 같은 구조로 돼가지고 얘네들이 결국은 이렇게 잎을 통해서 이 기공으로 해서 나가는 방식인데요. 요거를 이제 증산이라고 그러죠. 증산. 여기서 중요한 점 뭐냐면은 쟤가 잘 나가야 얘가 잘 빨아 올라와요. 쟤가 잘 나가야. 그렇다면 우리가 온실 관리를 할 때 중요한 게 뭘까요? 그렇죠. 바로 환기입니다. 그래서 온실에서는 환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겨울 되면은 겨울 재배는 안 하신다고 그랬죠? 자, 겨울에도 중요한 게 환기입니다. 제가 예전에 컨설팅 다닐 때 항상 제일 느낀 게 뭐냐면 이런 날씨는 말할 것도 없고요. 뭐 9월이든 4월이든 이런 때 가도 제가 안경을 쓰고 있을 수가 없는 상태인 하우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사람으로 쳐도 찜질방에서 찜질방도 아니지. 사우나에서 밥 먹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행복하게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안 돼요, 절대로. 그래서 사람이 힘들면 얘들은 당연히 힘들어요. 그래서 환기가 제대로 돼서 얘네들이 숨을 제대로 쉬어서 증산작용을 해줘야 밑에서부터도 빨리빨리 올라오는 거죠. 변비가 오면 밥 먹기 힘들잖아요.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양액은 그렇고 토경의 경우에는 밥 주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우리 예전에 제가 같이 모시고 다니던 선생님인데, 여기는 이제 저 영동에 있는 포도농가였었어요. 근데 비료를 어디다 주십니까? 그러니까는 여 가운데다 이렇게 쭉 준대. 여기다가. 그래서 왜 여기다 주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아, 그 여름 되면 뿌리 여기까지 나오는 거 몰라? 여기도 뭐 밥 먹을 때가 됐으니까 밥을 줘야지.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삽 가져와. 그래서 삽을 가져왔어요. 팠어. 팠는데 뿌리는 다 여기 있네. 그러면은 아니 제가 저기 한정식집을 제일 싫어하는 이유가 그거야. 한정식집 가면 크게 나오는데 제 젓가락은 여기까지밖에 못 가잖아요. 그죠? 저기 있는 거 먹기 그래.
아마 젓가락이 안 가요. 똑같아요. 얘네들도. 밥을 먹을 수 있는 데가 여기밖에 안 되는데 저기다가 비료를 주면은 뭐 하냐고요. 누가 행복해요? 제가 행복해. 비료 파는 사람들이 더 팔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러시면 안 되잖아. 그죠? 내가 10,000원어치 비료를 샀으면 12,000원은 못 뽑더라도 9,500원을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엉뚱한 데다가 비료를 낭비를 합니까? 토경화 하시는 분들은 특히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같은 경우가 이제 수박 농가였었는데 여기도 여쭤보니까는 호스를 4개를 깔았어요. 여기다 하나 깔고 여기다 하나 깔고 이 뒤로도 2개가 더 있어. 아, 물을 그렇게 한꺼번에 다 주십니까? 그게 아니고 어렸을 땐 여기다 줬다가 뿌리를 키우기 위해서 여기다 줬다가 또 뿌리를 더 키우기 위해서 여기다 줬다가 마지막에 여기다 주고 여기다가 수박을 단대. 그럼 수박이 여기 있으니까 뿌리도 여기까지 다 왔겠지? 그러니까는 비료도 여기다 주는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그분이 또 삽 가져와. 또 깠어. 또 깠더니 이 뿌리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어요. 여기. 근데 왜 저기다가 비료를 주냐고요. 절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죠. 비료 낭비입니다. 비료 낭비. 과수 하시는 분들 계세요? 과수? 뭐 대추라든지 사과라든지 배라든지 혹시 그런 얘기 들으신? 블루베리요? 블루베리는 작은 거라서 뭐 좀 덜하기는 한데 그런 얘기 들으신 적 있을지 몰라요. 그 과수의 특히 그 나무의 뿌리는 가지만큼 자란다. 그죠? 그런 얘기 들으신 적 있으세요? 그 60년대 농업책에서 나온 거죠. 제가 배우던 시절에. 저는 그 정도는 안 됐지만. 근데 그 나무의 뿌리는 가지만큼 자라는 게 아니고요. 최대한 가지만큼 도 자란답니다. 대부분의 뿌리들은 다 원줄기 근처에 다 있어요. 그래서 과수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블루베리도 마찬가지고 반드시 근처에다가 주셔야 돼요. 근처에다가 엉뚱한 데 주지 마시고. 자, 보통 보면은 그리고 이제 뭐 양액은 그런 건 없는데 토경의 경우에는 12관행을 이런 식으로 많이 주십니다. 먼저 밑거름 이빨 때려놓고요. 그리고 좀 있으면은 추비라고 해서 한번 주고 그 다음에 또 나중에 뭐 꽃피고 나면 또 추비라고 해서 한 번 더 줘요. 근데 이렇게 비료 주는 방식이 보통 무슨 작물 재배할 때 이렇게 할까요? 무슨 작물? 벼. 우리나라의 12관행은요. 우리나라에서 비료를 주는 버릇들은 대부분이 벼에서 다 비롯돼 가지고 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나마 양액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차피 프로그램으로 돌리기 때문에 꾸준히 주잖아요. 그게 제일 바람직한 방법이고요. 토경도 그렇게나 따라가야 돼 사실은. 근데 그냥 옛날에 벼 줄 때처럼 그런 식으로 준단 말이죠. 그러면은 여기에 비료 많이 줘봤자 어차피 이만큼은 다 날려버려요. 못 먹어. 이 중간에 있는 것들도 마찬가지. 저것도 마찬가지. 결국은 비료값이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생육 초기, 영양생장기, 개화시기, 과실 형성기에 따라 가지고 이 NPK 비율을 다르게 해서 꾸준히 물하고 같이 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비료를 줄 때는요, 반드시 모든 양분을 한꺼번에 주셔야지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준 비료가 그 질소, 인산, 칼륨 성분 분석을 해봤더니 질소 성분을 보니까는 이거 가지면은 3톤은 수확할 수 있어요. 인산 성분을 봤더니 2톤 수확할 수 있어요. 이 칼륨 성분은 1톤밖에 수확을 못해. 그러면은 최종 수확량은 몇 톤일까요? 그렇죠. 정확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얘 때문에 이거는 다 의미가 없게 돼요. 그래서 항상 비료는 작물의 수확량은 가장 부족한 영양소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양분을 한꺼번에 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양액은 어차피 프로그램이 있으니까는 모든 양분이 한꺼번에 들어가요. 토경화 하시는 분들은 그게 잘 어려워. 근데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그거를 주실 때 조절해서 다 주셔야지 돼요. 그래서 뭐 NPK 복합 비료를 주시든지 미량 요소 같이 들어가 있는 걸 주시든지 아니면 따로따로 주더라도 NPK 복합 한 번, 뭐 미량 요소 복합 한 번 그런 식으로 해서 같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뿌리가 밥을 잘 먹으려면 뭐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내용들인데 이 밥은 반드시 밥이 비료죠. 반드시 물에 녹아서 남자가 되든지 여자가 되든지 바뀌어야지 돼요. 그 다음에 환기가 잘 돼야 되고요. 뿌리 근처에 가까울수록 빨리 흡수되고요. 스트레스 받지 않는 조건에서 빨리 흡수됩니다. 그리고 식물은 지가 먹고 싶은 거 골라 먹지 않아요. 내가 지금 착색을 해야 되는 시기니까 칼륨 많이 먹어야지. 아니면 내가 지금 뿌리 뻗어야 되는 시기니까 인산 많이 먹어야지. 그렇게 못 먹어요. 그냥 주는 대로 그냥 다 먹을 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주시는 분들이 잘 주셔야 돼. 비율을. 그래서 생육 단계에 맞는 NPK 비율을 감안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설명드린 대로 질소, 인산, 칼리, 칼슘, 마그네슘, 황 그리고 미량요소 6가지 이 총 12가지의 양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뭐 토경이 됐든 결국 양액이 됐든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뭐 수용성 비료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왜 자꾸 수용성 비료만 얘기하느냐? 그러면 제가 수용성 비료를 팔기 때문에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어차피 제품 얘기 안 할 거니까. 보통 보면은 요즘에 그 트렌드는 이래요. 양분 관리나 비료 제품에 대한 트렌드들은 예전에는 비료를 많이 주고 많이 수확하는 게 목적이었었습니다. 그때 제일 많이 나갔던 비료들이 어떤 제품들이냐면은 그래놀 비료들이죠. 그래놀. 우리 농협에 가면 막 포대로 쌓이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비료들이 그럴 때 제일 많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그래놀 비료를 썼었는데 요즘에 그 글로벌하게 농업의 관심사는 뭐냐면 종자가 되게 좋아졌잖아요. 종자 되게 비싸죠 요즘에. 뭐 고추 종자도 마찬가지. 뭐 깻잎도 뭐 그런지 모르겠으나 다 비싸요 종자가. 수박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종자 영업할 때는 한 알에 500원이었는데 지금은 뭐 몇천 원까지도 올라갔다던데. 그렇게 비싸졌는데 요즘에 그 농업의 트렌드는 뭐냐면 특히 비료 관리에 있어서는 종자의 잠재적인 생산량을 목표로 해요. 잠재적으로. 그래서 뭐 이 종자를 썼을 때에 이 종자가 한 봉지에 20만 원인데 얘를 쓰게 되면은 5톤 이상의 수확이 나와. 자, 그런 거를 타겟으로 놓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타겟으로 놓고. 그래서 이 잠재 수확량이 얼마냐? 이거를 100으로 봤을 때에 그래놀 비료만 가지고서는 예전에 하던 식으로 재래식으로 더 주고 더 받겠다라고 관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효율은 거의 20%밖에 안 나옵니다. 즉 내가 10,000원을 쓰면은 2,000원밖에 못 건지는 그런 양상이 돼요. 그게 여기까지 밝혀진 바거든요. 근데 이거로 수용성으로 대체를 하잖아요. 수용성 비료로 대체를 하고 여기에 농약 관리가 제대로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면은 얘가 80%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아시아 제가 담당하고 있는 지역 중에서도 인도 같은 데에서도 굉장히 지금 많이 크고 있는 분야가 바로 이런 수용성 제품들이에요. 이거 80%까지 올라갔는데 그럼 나머지 20%는 뭐냐? 나머지 20%. 여기는 결국은 환경관리예요. 환경관리. 그래서 환경관리 중에서도 환경에 대한 스트레스를 덜 받게 하는 제품들 그런 것들 위주로 비료들이 개발되고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런 제품들이 뭐냐면은 뭐 해초 추출물이라든지 아미노산이라든지 부식산이라든지 그런 제품들이 여기를 커버하고 있어요. 특히 코로나 동안에 문제가 뭐였냐면 코로나 동안에 대부분의 가격이 다 올랐잖아요. 그죠? 물류도 굉장히 안 좋았고 그리고 공급이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코로나 동안에 특히 미국 지역으로 해가지고 제일 문제가 농가들이 화학비료 구하기가 힘들어. 그리고 비싸. 너무 비싸. 지금도 많이 비싸졌죠? 그 비싸지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는 이러한 전통적인 비료들을 이런 쪽으로 많이 바꿔요. 그러면서 얘네들의 역할들을 조금 더 집어넣는 방식으로. 그게 오히려 더 비용적으로 효율적이다라는 결론들을 많이 갖고 오더라고요. 뭐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좋겠고요.
이런 제품들을 사용하는 거는 뭐 분수호스도 쓰고 뭐 스프링클러도 쓰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들은 바로는 말레이시아에서는 수용성 비료 복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스푼으로 떠가지고 한 주에 하나씩 이렇게 떨어져요. 이렇게. 근데 그렇게 하면 일반 그래놀 비료 썼을 때보다 거의 40% 아니 40% 아니지. 4배 이상 비용하고 저 효율을 높일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 짓거리를 어떻게 해? 그리고 단가가 훨씬 비쌀 텐데. 근데 그래도 이게 4배 이상 효과가 있으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놀 비료 4포 들고 갈 거를 수용성 비료 1포 들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서는 처리를 하게 되면은 얘네들이 오히려 효과는 더 잘 나오더라 해서 요즘에는 그런 식의 시비법들도 발달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우리 집에는 저 관수 시설이 없어. 얘 있잖아요, 얘. 이 농약 줄 때 여기 타면 되잖아요, 여기다. 그렇게 해서 주시면 됩니다. 드론 좋죠, 요즘에 드론. 드론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발달된 부분 중에 하나인데 드론으로 살포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거의 뭐 마지막입니다만 그런 식으로 해서 수용성 비료를 쓰게 되는데 토경 재배하고 수경 재배를 비교하면은 뭐 이런 정도의 뭐 특성들이 있습니다. 뭐가 좋고 뭐가 나쁘다 이게 아니라 각 재배 방법에 대한 특성이 있는데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토양 환경이 안 좋아지다 보니 그래서 이제 수경으로 전환하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는 것뿐이고 재배 관리 포인트는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둘 다 좋은 방법이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거를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양액 재배하시는 분들 중에서. 지금 아까 황산칼륨 말씀하셨죠? 황산칼륨에 칼륨이 몇 프로 들어있죠? 그거 보신 적 있으세요? 못 보셨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 표를 준비를 했어요. 제가 컨설팅을 해보니 우리나라에서 양액하시는 분들이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토경도 마찬가지예요. 단비라고 그러잖아요. 단비는 보통 이제 한 가지나 두 가지 성분만 들어있는 비료들을 단비라고 하거든요. 근데 내가 쓰고 있는 비료들의 성분들을 몰라. 그렇게 많은 제품들을 창고에다 싸놔야 되는데 그 비싼 돈을 주고. 근데 뭐가 뭔지를 모르니까 이 양반들이 그리고 또 다 영어로 써 있잖아요. 또 이게 포대에. 그러면은 이분들이 헷갈려요. 어떨 때는. 그래서 제가 표를 준비를 했는데 질산칼슘 하면은 질산칼슘에 이게 어렵죠. 이 발음도 어렵고 뭐 이름도 어려운데 간단합니다. 질산 뭐예요? NPK 중에서 N 칼슘이잖아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질산태질소하고 칼슘 들어있다는 얘기구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쉽습니다. 근데 십수라는 건 뭐냐면은 여기에 물 분자가 10개가 붙어 있다는 얘기야. 간단해요. 그래서 얘가 칼슘이 있고 질산태가 있는데 여기에 물 분자가 여기 이게 H2O가 물이라는 건 아시죠? 저도 나머지 잘 몰라요. 자, H2O가 2개짜리인데 2개짜리가 5개네. 5개가 붙어 있네. 그럼 2, 5, 10. 아, 그래서 십수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거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건 중요하지도 않아, 사실은. 그냥 중요한 점은 질산칼슘이 질산태 질소하고 칼슘으로 구분되어 있다. 요 2개 성분이 있다. 그것만 아시면 되고요. 실제 성분을 보니까 총 질소가 15.5%인데 여기에 질산태 질소는 14.1%, 암모니아 태질소가 1.1%, 그리고 칼슘 18.5%가 들어있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요게 복비랑은 조금 구분하셔야지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복비들은 이 비료관리법에 의해서 표기 방식이 조금 다른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칼슘 같은 경우에는 복비의 경우에는 CA5로 표시되게 돼 있고 이런 양액 비료 같은 경우에는 CA 성분만 표시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CA 성분이 18.5인데 얘를 복비처럼 CA5로 환산을 하게 되면은 26%가 넘어가요. 어렵죠? 조금 어렵긴 한데 어쨌든 개념이 좀 다르다. 그 정도만 아시면 되고 어쨌든 얘는 CA 성분으로 칼슘 성분이 CA 폼으로 해서 18.5%가 들어가 있다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질산칼슘 4수염 같은 경우에는 질소가 몇 프로? 그 다음에 칼슘이 몇 프로? 네, 요게 약간 높죠. 요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질산칼륨 같은 경우에 이제는 뭐 껌이죠. 그죠? 질산태질소와 칼륨이 들어가 있구나. 근데 질소가 몇 프로죠? 13%, 그 다음에 칼륨이 38%, K로 해서 38%가 들어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황산칼륨 같은 경우에는 그래, 칼륨 알겠고 황산은 황이겠네. 맞습니다. 그래서 황하고 칼륨 들어가 있는 게 황산칼륨. 그 다음에 질산암모늄, 그래, 그럼 질산태질소하고 암모늄태질소 다 다시 질소구만.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약간의 이제 더하기 빼기 곱셈이 들어가게 되면은 내가 얘를 몇 킬로, 얘를 몇 킬로, 얘를 몇 킬로 이렇게 넣었을 때에 총 뭐가 나오겠구나라는 게 계산이 되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일일이 그걸 다 하실 필요는 없는데 어차피 뭐 분석센터에서 다 해주기는 하니까. 근데 제가 분석서를 못 봐서 그렇긴 처방전을 못 봐서 그렇긴 한데 한 번 정도는 그 처방하러 오실 때 아니면 저 기술센터 직원분들한테 그러면 NPK 비율이 어떻게 돼요? 라고 한 번 정도는 물어보시는 것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자, 이 표를 이제 이해를 하시면은 간단하게 나올 수 있는 게 있어요. 자, 오늘 설명을 드렸더니 내가 키우는 작물이 칼슘 결핍이 좀 나오는 것 같아. 자, 그러면은 뭐를 좀 더 넣어야 되겠습니까? 예, 질소랑 칼슘을 조금 더 높이면 돼요. 예를 들어서 칼륨이 예를 들어서 좀 모자란 것 같은데, 그럼 칼륨은 질산칼륨이나 황산칼륨이나 뭐 1인산 칼륨이나 얘를 조정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냥 칼륨만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질소 성분이 안 들어가 있는 황산칼륨으로 높이는 방법이 있고, 질소 조금 높여도 별 상관없어 라고 할 때는 질산칼륨으로 높이는 방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게 사실은 맞아요. 그래서 조성표를 실제로 손대기가 어려운 거는 맞는 말씀인데, 근데 이런 것만 이해를 하셔도 아마 제 생각에는 아마 1년, 2년만 있으면 스스로 다 하실 거예요. 자, 다음은 이제 용해도가 이제 중요한데요. 용해도. 근데 여기 필요하면 제가 다시 정리해놨죠. NPK. 이게 다시 정리해놨고요. 보기 쉽게. 그리고 용해도가 이렇게 있는데 10도, 20도, 30도 해가지고 다시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근데 요소는 양액계산 쓴다 안 쓴다? 안 씁니다. 요소는 잊어버리시고 양액 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토경하시는 분들은 토양에 쓰시면 좋고요. 그리고 연면 시비, 양액에도 연면 시비로 하신 경우에는 요소가 굉장히 좋아요. 왜?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은 잎에다 주게 되면은 바로바로 흡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옆면일 때는 요소가 좋은데 뿌리로는 물 상태에서는 흡수가 안 된다. 그걸 확인하시고요. 여기서 이제 조금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거는 칼륨 부분입니다. 염화칼륨, 질산칼륨, 황산칼륨이 있는데 1인산 칼륨이 있고, 염화칼륨은 어차피 잘 안 쓰니까 빼고, 그러면은 이 경우에 제일 많이 쓰는 게 요거 두 가지 거잖아요. 질산칼륨하고 황산칼륨하고 두 가지인데, 황산칼륨은 대체적으로 용해도가 낮아요. 그래서 지금은 모르시는데 겨울에 쓰시는 경우에, 겨울에 쓰시게 되면은 얘네들이 녹는 속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요건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질산칼륨의 경우에는 뭐 황산칼륨보다는 훨씬 높고요. 그 다음에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얘네들이 용해도가 높아져요. 무슨 얘기냐면은 저거 알아서 뭐 하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겨울에 비료를 녹이는데 잘 안 녹더라. 그러면 물을 조금 데펴서 주시면 훨씬 잘 녹습니다. 이런 애들을 쓰는 경우에, 이런 애들을. 나머지 애들은 대부분이 좀 비슷비슷한 그런 양상들을 보이는데, 이 특히 질산칼륨 같은 경우는 온도만 잘 잡아둬도 용해도가 확 올라가요. 굉장히 효과가 좋으니까 그럴 때는 저런 거를 감안하셔서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량 요소인데요. 제가 뭐 또 써놨지만은 제가 설명드렸죠. 액상철하고 가루철. 제가 이게 쉽게 표현을 해놨는데, 액상철은 DTPA 코팅이고요. 그 다음에 가루철은 EDTA 코팅입니다. 근데 보시면은 철의 함량이 2배가 넘어요. 2배가 넘기 때문에 거꾸로 얘를 바꾸는 경우에는
얘의 양을 2배를 늘려줘야 돼요. 근데 여기서 고민하셔야 될 점은 얘를 썼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pH 때문에 얘로 바꾸는 거다. 그러면 어차피 여기서 13%를 넣었더라도 13%를 못 먹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꼭 2배까지 올린 이유는 없는 거죠. 그런 경우엔. 하지만 아무 이상 없는데 그냥 효과를 좀 더 보기 위해서 그냥 나 올리고 싶어 라고 하면은 이론적으로는 2배를 올려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혼용 적합성인데요. 뭐 다 영어로 써 있어서 죄송합니다만 잘 보셔야 되는 거는 황산, 칼슘, 인산 요 3가지예요. 황산, 칼슘, 인산 요 3가지가 안 섞이도록 해야 돼요. 특히 칼슘. 칼슘은 황산이나 인산이 붙어있는 애들하고 섞이면은 얘네들이 응고가 돼가지고 못 먹게 됩니다. 식물이 못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질산칼슘은 A통, B통 어디다 넣어요? 질산칼슘 A통에 넣잖아요. 질산칼슘만 A통에 따로 넣고 그리고 A통에다가 질산칼륨이나 킬레이트 철을 넣죠. 걔네들끼리 반응 안 하거든. 근데 절대로 그 통에다가 황산암모늄이나 1인산암모늄이나 이런 거 1인산칼륨이나 이런 거 안 넣어요. 왜 그러냐면 칼슘하고 반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뭐 어려운 얘기 없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탱크 A통에는 질산칼륨이나 이거는 반대네. 이 탱크 하나에는 이걸 다 때려 넣고 나머지 하나에는 질산칼슘하고 반응하지 않는 인산이나 황산이 안 붙어 있는 애들로 해가지고 보통 집어넣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관리하는 이유가 그냥 아무 맥락 없이 그렇게 하시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러한 원리 때문에 그렇게 분리해서 관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혹시 복비를 쓰시는 경우엔 혹시 뭐 지금은 안 쓰신다고 하지만 토경의 경우에는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다 작용을 잘 하기 때문에. 특히 토경의 경우에는 이 토경이든 양액이든 제일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질소거든요. 질소. 멀어서 저 프린트 다 돼 있죠. 질산태가 있고 그 다음에 암모니아이트가 있고 요소태가 있어요. 질산태, 암모니아태, 요소태 이게 3가지가 있는데 효과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은 보통 토경이든 양액이든 제일 주면은 얘가 1번으로 나오고 얘가 2번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얘가 3번으로 나와요. 그래서 토경에다가 이런 비료를 주게 되면은 효과가 빵빵빵 3번 밀어줘요. 근데 양액의 경우에는 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얘가 효과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는 넣어봤자 저기만 까먹어. 그 비율만 까먹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요 20, 20, 20이라는 거 흔하게 보시는 제품이죠. 이런 제품들. 흔하게 보시는 복비인데 여기 보시면은 요소태 질소가 10%야. 이거를 토경에다 쓰게 되면은 20, 20, 20을 다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양액에다 쓰잖아요. 그러면은 10, 20, 20밖에 못 먹어요. 이 10%의 요소는 쓸모가 없기 때문에 그거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혹시 복비를 나중에 쓰고 싶으시다 그러면은 이렇게 요소태, 질산태, 암모니아태 중에서 요소태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확인하시면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진 않은데 그만큼은 내가 잃고 가는 거다 라고 이해하시면 맞습니다. 뭐 아직은 그 단계는 아니지만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그래놀 비료를 갖다 녹여가지고 쓰신 분들 계세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거 이렇게 하시면은 보기에는 녹는 것 같은데 얘네들이 나중에는 그 토출구 다 막아요. 그래서 그래놀 비료 녹여가지고 쓰시는 건 하지 마시고 반드시 수용성 비료 갖다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작물에 대한 NPK의 비율 같은 건데 이건 이제 토마토에입니다. 작물마다 조금씩 달라요. 좀 다른데 토마토의 경우에는 생육 초기에는 질소를 더 많이 필요로 해요. 질소를 더 많이 필요로 하다가 얘네들이 가면 갈수록 칼륨이 조금 더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칼륨이 질소보다 더 많이 필요로 하게 되죠. 근데 생육 초기부터 끝까지 가면서
마그네슘하고 인산하고 칼슘은 꾸준히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원인들 때문에 양액 재배할 때는 그 한 가지 처방을 가지고 쭉쭉쭉 밀어주는 건데, 제일 좋은 거는 사실은 예를 들면 딸기나 토마토 같은 양액 재배들은 요즘에는 처방전을 2개나 3개를 써요. 왜냐하면 이 시기에 따라 가지고 조금씩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근데 깻잎은 그럴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엽채류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엽채류를 재배하실 때는 토경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토경의 경우에도 엽채류의 경우에 토경의 경우에도 엽채류는 여기까지 관리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 비율까지 관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과수 내지는 과채 중에서 한 번 수확하는 것들, 뭐 수박이라든지 메론이라든지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비율로 관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계속 따는 애들 있잖아요. 뭐 고추라든지 오이, 토마토, 가지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 관리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NPK의 비율로 보게 되면은 나중에 복비 고르실 때, 특히 토경 복비 고르실 때는 생육 초기에는 NPK 비율이 뭐 1-3-1 아니면은 뭐 1:1:1 이런 제품들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키 크고 할 때, 영양 성장할 때는 3:1:1 아니면 뭐 1:1 중에서 또 뭐 요소 조금 더 주고 그런 식으로 관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관리하시려면 얘네들은 1:1:3 1:1:3 NPK가 그 정도 관리하시고, 연속 착과하는 애들은 2:1:3으로 관리하시면 거의 맞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니 나는 양액도 그렇게 포대가 많아가지고 비료 제품 관리하기가 싫은데 복비로 하려니까 또 저거 다 사야 돼?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안 그래도 돼요. 왜? 자, 그런 경우는 1:1:1짜리 예를 들면 뭐 19, 19, 19, 20, 20, 20 이런 경우 그 토경 그런 걸 사셔서 생육 초기에는 얘 한 바가지에 요소 한 바가지 주시면 돼. 그러면 거기서 3:1:1 나와요. 3:1:1 그렇게 키우면 되잖아요. 뭐하러 돈 주고 또 사 그거를. 그리고 후기쯤 가게 되면은 거기에서 칼륨을 높여야 된다고 해야 되는데 나는 19, 19, 19밖에 없네. 어떡하지? 그러면은 황산가리 같은 거 싸잖아요. 그런 거 갖다가 또 한 바가지 한 바가지 쓰면 돼요. 거의 맞아 비율이. 그런 식으로 돈을 아껴가면서 재배하셔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난 정말 좀 제대로 해보겠다 그러면은 이제 비율 맞춘 거 이런 거를 사다가 쓰시면 되는 거고. 이런 이유들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체류의 양액 재배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예전에는 과체류들도 프로그램에 하나 했었어요. 처방서들이. 근데 요즘에는 그게 2개, 3개까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양액을 준비하는 방법, 이제 양액 재배하시는 분들한테 필요한 건데, 이거는 뭐 참고만 하세요. 우리나라하고 또 다 맞는 건 아니니까. A 탱크, B 뭐 탱크 있는데, 뭐 보통은 물을 막 다 채워놓고 섞는 게 아니고 100리터 정도만, 한 10% 정도만 해놓고서는 거기다가 질산을 첨가를 하고 거기다가 물을 채우면서 비료를 이런 순서대로 넣습니다. 그리고 다 녹이면은 또 pH를 조정을 하고 미량 요소를 넣고 그리고 3시간 정도를 저어주면서 용해를 해라 이런 거고요. B탱크도 뭐 그런 방식으로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이미 뭐 관행적으로 다 익숙해져 계실 테니까 이거를 뭐 특별히 강요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유럽에서는 보통 쓰더라고 해서 여기까지. 야, 진짜 4시간짜리 2시간으로 줄이느라고. 일단은 지금 질문 내용은 뭐냐면 그러니까 본인 토양에 pH가 안 좋은 경우에 그거에 따라 가지고 조절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라는 거잖아요. 근데 양액의 경우에는 pH 조절이 어렵지 않죠. 토경의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그죠? 토경의 경우에는 불가능한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관주용 비료를 사용을 하시면서,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문제가 뭐냐면 다 이쪽에 와 있어요. 거의 이쪽 문제는 거의 없어. 저희가 아시아를 제가 다 통틀어 돌아다녀봐도 이쪽으로 가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나라는 인도밖에 없어요. 인도. 그리고 나머지 동남아시아 나라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부 다 이쪽에 와 있습니다. 그럼 결국 이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에 대한 거. 그런데 사실은 생각하신 것만큼 금산의 토양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첫 번째.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런 것들을 pH를 조종할 수는 없어요.
조정할 수 없는데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은 그러면은 그냥 드라이한 비료들을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물에 녹여서 쓰는 비료들이 들어가는 동안에는 그 물 때문에 그 pH가 어느 정도 조정이 되잖아요. 젖어 있는 동안에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잡으셔야 돼요. 그걸 가지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그렇게 하시면서 여기서 뭐가 문제가 생길지 대충 지금 나오잖아요. 표만 봐도. 대부분이 밀양농소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들만 나중에 연면 시비로 조금씩 보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토양을 어떻게 바꿔요? 뭐 어떤 분들은 뭐 객토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리고 이제 12처방사유는 그 저기 석회를 넣으라고 이렇게 이제 12처방을 네네네 그렇죠. 석회만 그 12처방대로 넣어주면 그게 올라와요.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석회를 넣으면은 그게 갑자기 석회를 넣는다고 해서 이렇게 가는 건 아니고요. 그게 꾸준히 넣어주시게 되면은 얘네들이 천천히 몇 년에 걸쳐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석회만 넣으라고 한 대로 꾸준히 넣어주시면은 그런 것들이 더 속도가 빨라지고 보완 작용이 훨씬 더 좋아져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고 하는 거고요. 그건 따라서 하시는 게 맞습니다. 아 그리고 가기 전에 제가 저기 연면 시비에 대해서 설명드렸으면 하는데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연면 시비로 해서 작물을 키울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뿌리로 비료를 주는 거는 사람이 밥 숟가락 들어서 밥 먹는 거예요. 그리고 연면 시비는요 링겔 맞는 거예요. 링겔. 이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편합니다. 그래서 얘가 침수가 됐어. 아니면은 정말 고온에 거의 얘가 막 다 탈라고 그래. 아니면은 뭐 물이 없어 지금. 이런 경우에 빨리 살려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는 밥을 주면 뭐해? 밥 숟가락 못 드는데. 그럴 때는 링겔을 맞춰야지. 그럴 때 연면 시비가 효과가 좋은 거고요. 또 언제 줬냐? 다 잘 먹었어요. 다 잘 먹었는데 때깔 좀 더 잘 나오게 하고 싶고 그리고 얘가 조금 더 뭐 이쁘게 좀 했으면 좋겠고 향도 더 잘 났으면 좋겠고 그럴 때 연면 시비를 하게 되면 우리 미용 링겔처럼 미용 두사처럼 그럴 때 연면 시비도 효과가 좋습니다. 자 그런데 연면 시비는 보통 어떻게 주세요? 잎에 어디다 주죠? 이 위에다 거의 눈부분에 닿게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다 잘 하시네. 대부분 제가 여쭤보면 연면 시비 어디다 하십니까? 여쭤보면 대부분은 뭐라고 답을 하시냐면은 잎 뒷면에 기공에다 줘야 된다고 그렇게 답을 하세요. 그것은 이제 음. 원래 의에 나오고 의에 네, 뭐 맞습니다. 그래서 잎 뒷면에 기공으로 아무리 줘봤자 연면 시비로 그거는 흡수되는 양은 엄청나게 적어요. 그래서 연면 시비의 포인트는 뭐냐면은 잎 윗면에 최대한 세게, 최대한 오래 붙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통은 그래서 유럽에서는 연면 시비 할 때 희석 배수를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보면은 1%예요. 1%. 100배.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면 거의 다 타죠. 그래서 우리는 100배는 추천하지 않고요. 최소한 500배보다는 더 묵지 않도록 그 정도로 해가지고 250에서 500배 정도 해서 주시는 게 제일 효과가 좋습니다. 연면 시비는 포인트는 세게 오래 그 두 가지예요. 그리고 굳이 뒷면에다 준다고 막 약대 돌려가지고 하실 필요 없어요. 위에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위에서 그렇게 하시면은 좋고요. 아까 제가 칼슘은 연면 시비로 효과가 없다고 그랬는데 칼슘을 연면 시비로 줬을 때는 효과가 없는 건 아니지만 칼슘 결핍을 잡을 수는 없어요. 근데 어떤 경우에 효과가 좋냐면 밑으로 충분히 주고 있을 때 이걸 잎으로 주게 되면은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속도가 빨라져요. 왜냐면은 다 채워야 되는데 올라오면서 채워야 될 때가 이미 다 차 있잖아요. 그죠? 그럼 채울 필요가 없잖아. 그럼 빨리 올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칼슘을 특별히 주시고 싶으면은 반드시 밑으로 먼저 잘 주신 다음에 연면 시비를 주시면 효과가 더 빨리 올라오더라. 그렇게 설명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뭐 질문 더 받고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의 수준이 너무 높아서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나중에라도 혹시 또 기회가 있으면 한 번 더 뵙고 인사드릴 기회가 있으면은 또 그때 또 반갑게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